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최근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둘러싼 논란에 서 있는 메디톡스가 이번에는 제조 번호를 마음대로 바꾸고 실험용 원액을 쓰는 등의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에 메디톡스 측은 어떠한 위법 행위도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한편 메디톡스는 이번 의혹으로 연중 최저가인 48만 9,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동서는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완전 자회사인 성재개발을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했습니다. 합병 완료 시 동서는 존속회사로 남고 성재개발은 소멸하게 됩니다. 합병 기일은 8월 1일로 동서는 이번 합병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 회사의 재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콜마는 에틸 페룰레이트를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알러지 완화용 조성물 특허권을 취득했습니다. 한국콜마는 알러지 완화용 조성물을 통해 향후 피부 자국 완화와 자외선에 의한 노화 현상을 개선하는 화장품 효능 소재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선험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정강 후 약의 장세로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이탈은 오늘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한 상황인데요. 더불어서 환율이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오늘은 1,190원대를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는 잠시 잠잠해진 가운데 오늘은 상해종합지수도 2% 넘는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우리 지수는 2060선에 대한 이탈을 보여주면서 계속적인 추가적인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도 존재하고 있고 더불어서 높은 환율에 대한 부분도 시장의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 금요일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58% 하락한 2055.80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상위 종목들이 하락세로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41,200원에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나 0.42% 빠진 71,6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도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33만 4천원에 장을 마쳤고요. 현대모비스도 0.24% 하락한 21만 2천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48% 하락한 714.13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 넘는 하락으로 67,600원에, 신라제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56,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는 7% 넘는 급락 속에서 48만 9,1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0.37% 약보합권에서 5만 3,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금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는 원의 흐름으로 상승세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증시는 장 초반의 상승을 장 후반까지는 지켜내지 못한 상황인데 환율이 최근에 정말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변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운이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 시장의 최근 흐름은 사실 좋지 못합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이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오늘도 그런 흐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은 흐름 자체가 좋을 수가 없겠죠. 추세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역시
뭐 부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워낙 과매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오늘도 결국은 장중에 흐름이 바뀌었어요. 어제는 예측을 했을 때 오늘은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중의 흐름이 갑자기 바뀌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미국 시장의 어떤 그 선물이 초반에 약간 약했었는데 장중에 중국 시장이 크게 급락을 했었죠. 그런 영향이 컸고요. 결국은 미국 선물도 좀 더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에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환율 말씀도 하셨는데 환율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원화 약세,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한국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불안감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뭐 전반적으로 신흥국 시장이 지금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한국 자체적으로도 이런 흐름이 너무 가파르게 나오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한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흐름 자체가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아직까지는 조금 그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는 그런 정도의 흐름인데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빠지면은 그때는 조금 더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운이 없었지만은 한국의 어떤 그 추세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역시 그렇게 크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전일장에 대해서도 전망 오늘장 말씀해 주셨을 때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장중에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는데요. 반등에 대한 여건은 좀 열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해종합지수도 장중에 좀 하락을 하는 이 탄력을 우리 증시도 함께 좀 받은 상황 속에서 과매도가 나왔다라는 그런 전반적인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좀 하락에 대한 요인이 이 환율에 대한 급등도 한 가지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봉추 선생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첫 번째 코너는 종목 핫5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어떤 종목들이 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을까요? 종목 핫5 5종목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종목 핫5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남선 알미늄이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올라왔고요. 세 번째 종목은요, 오늘 카카오가 올라왔네요.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예스24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YG 엔터테인먼트가 올라왔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5종목들이 종목 핫5 시간에 올라왔는데요. 자, 먼저 이 5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에서 또 올라왔을지 5종목의 총평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추 선생님, 오늘 같은 경우엔 또 정말 다양한 업종군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은 종목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또 선정된 사연도 각기 다르기 때문에 역시 다양한 사연과 함께 전략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각의 사연도 또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먼저 코스피에 속한 세 가지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알미늄과 셀트리온 그리고 카카오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업종군이 좀 다양하지만 종목 핫5 시간에 또 많이 오르내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마감 속에서 4,070원에 마감이 됐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으로 19만 5,500원 그리고 카카오는 6%, 7% 가깝게 좀 빠지면서 12만 4,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는데 세 가지 종목은 오늘 그렇게 성적이 썩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자, 먼저 봉추 선생님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남선 알미늄은 어제와 오늘 움직임이 괜찮았는데요. 오늘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어제 급등했죠.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요. 정치인 테마주예요. 이낙연 총리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이낙연 총리가 최근에 그 대선 후보들 지지율 1위를 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보유자는 매도 후에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유자는 일단 정리를 하십시오. 급등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할 만한 그런 흐름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결국은 멈췄다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혹시라도 또 월요일부터 다시 급등을 해준다고 하면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정리한 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보이자는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을 받으면은 접근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낙연 총리 테마로 움직이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움직이는 건 그 이낙연 총리와 어떤 그 연관이 있다 해서 종목이 테마에 선정된 그런 흐름입니다. SM그룹에 속한 기업이죠. 그래서 SM그룹의 사망기업의 이계현 대표가 이낙연 총리와 친형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이낙연 총리 테마로 편입이 됐는데요. 회사에서는 뭐 우리와 전혀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사업과 연관성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정치인 테마주가 거의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뭐 학연, 지연 또 어떤 그 뭐 지역에 같이 속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테마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좋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후보에 대한 그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범여권이죠. 진보층, 범진보 세력 중에서는 그쪽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가장 지지율이 높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어요. 계속해서 뭐 1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그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현재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향후에도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흐름들만 적절히 이용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일단 단기로만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이 종목은 이미 이전에 급등을 했는데 크게 조정을 받지 않고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아직 대선이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대선은 2022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한참 멀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종목을 끌고 간다는 건 상당히 비합리적이죠. 중간에 지수가 출렁이거나 아니면 종목이 출렁이거나 하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급등했던 종목들은 반드시 또 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을 때는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냥 쭉 이렇게 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대선이 한참 남았는데도 4, 5년 남았는데도 계속 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테마주들이 그랬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었죠. 그래서 2007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박근혜 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후보였어요. 차기에도 후보가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관련한 종목들이 쭉 움직였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요. 거의 뭐 지지율에 큰 차이가 없고요. 누가 후보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홀딩하다가 갑자기 어떤 그 지지율이라든지 이런데 변수가 생긴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되겠죠. 종목들도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총선이 다가오는 시기나 그럴 때 또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한참 지나서 대선을 1년 반 뭐 이렇게 앞두고 있을 때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너무나 멀었다. 그래서 지금부터 홀딩하는 것은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위험한 매매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계속 끌고 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단기 매매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에 강한 흐름을 이용해서 적당히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망을 하시다가 향후에 시기가 다가왔을 때 그때 추세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로만 대응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적정주가가 2,900원입니다. 평택초등 기술주가 적정주가가 2,900원인데요. 비교값이 1.4예요. 살짝 고평가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적정주가 대비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의 추세를 보시면은 중기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거의 이격이 좁아졌는데요. 이게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오려고 그러다가 다시 또 급등을 하면서 살짝 위로 고개를 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시 이게 다시 그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61선이 120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하락전환 가능성이 높고요.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입니다. 21선 위에 있죠. 급등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가면은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끌고 가서 위에서 매도를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아니고 이렇게 멈춰서 바로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정리한 후에 조정 시에 다시 접근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하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일단 확실하게 수익 실현을 하고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보이저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 받으면은 접근하시고요. 아니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어쨌든 이 대선 테마주라는 건 아직까지 너무 그 기간이 멀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 받으면 접근하고요. 조정을 받지 않았을 때는 그냥 관망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다양한 이슈가 있죠. 제네릭에 대한 미국에서 허가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실적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30년까지 40조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에서 첫 번째 제네릭을 허가를 받았다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관련해가지고는 여러 가지 그동안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요인을 보이는 그런 그 신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네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현재 매출이 엄청나게 나온다거나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었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전환, 실적이 크게 좋지 않았다.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고 이게 어떻게 악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는 좋아졌다는 그런 그 총평을 하면서 호재로 만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악재를 호재로 적절히 둔갑을 시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역시 주가에 아주 큰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가의 큰 흐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2030년까지 40조를 투자하겠다고 어제였었죠. 서정진 회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40조를 투자하겠다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이 투자 계획 자체는 상당히 좋은 계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대로 실전이 됐을 때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겠죠.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전반적인 흐름에, 경기 흐름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송도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어떤 지역 경기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업에도 굉장히 좋은 것이죠.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특히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자세하게 이렇게 세세한 내용을 보면은 송도에 있는 그 송도의 바이오 의약품 쪽에 25조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충북 오창 쪽에 그리고 케미컬 의약품 쪽에 5조 원 정도 그리고 유헬스케어 분야에 1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전반적으로는 송도에 바이오밸리를 조성을 하겠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더불어서 바이오밸리를 조성을 해서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계획도 발표를 했어요.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0조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셀트리온의 어떤 그 자본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향후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조달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은 기업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이런 것들을 발표함으로써 정부나 또 경제계에서나 여러모로 좋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서정진 회장의 계획대로 잘 실천이 돼서 좋은 그런 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계획 자체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좋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2030년까지는 아직 많이 멀었죠. 그리고 당장 이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고 해서 매출이 엄청나게 폭발한다거나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결과가 나오려면 한참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먼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들떠서 어떤 주가의 흐름이 엄청나게 나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 계획 자체는 매우 좋은 계획이지만 주가의 흐름에 현재 상태에서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시장 그리고 수급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추세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나 계획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지만은 주가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계속해서 뭐 엄청나게 그 매수를 한다거나 그런 흐름은 좀 맞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시장이라든지 수급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역시 추세적으로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적정 주가는 39,900원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이 6.3이에요. 지금 195,500원 정도 되죠. 6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죠. 이미 주가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이 정도 고평가예요. 위에서는 훨씬 고평가됐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하락한 상황이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자, 빨간색 120선이 위에 있죠. 중기 하락 추세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21선 아래에서 역시 단기도 하락 추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몇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었고요. 결국은 조정을 받는 흐름이에요. 자, 길게 보시면은 추세적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고점에서 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크게 바뀔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수급적인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 수급적인 흐름이 그렇게 아주 좋은 흐름이 아니에요.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어떤 트렌드가 매도하는 트렌드입니다. 살짝 매수를 했다가 다시 또 흐름이 바뀌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 종목이 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닌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너무 무리한 대응을 하지 말자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는 역시 더욱더 또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뭐 다양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최근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에 뭐 계속해서 검색어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기업 집단에 지정이 됐다. 그리고 사모펀드의 블록들 이슈가 있었어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에 단기 접근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굳이 무리하게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단기적으로 이미 상승이 꽤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를 하고 확실히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주가가 꺾이는 흐름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미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죠. 단기 상승폭이 꽤 커요. 3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자,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는 뭘 먼저 봐야 될까요? 지수를 봐야겠죠. 시장의 흐름이 괜찮다. 그랬을 때는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는 단기로 접근해도 되겠지만은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무리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관망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역시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카카오톡에 배너 광고를 붙이면서 어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조금 그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사실 카카오톡을 사용한 어떤 그 수익 모델이 별로 없었는데 결국은 이 광고를 붙이면서 이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사용자들이 불편함은 조금 초반엔 겪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것들은 다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매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의 매출의 어떤 실적의 성장세는 아주 크게 나오지는 않더라도 서서히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흐름 자체, 기업의 흐름 자체는 향후에 갈수록 추세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크게 문제 없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주가의 흐름이 정말 그렇게 폭발해 줄 정도로 실적이 폭발하는 그런 흐름까지는 어려운 흐름이기 때문에 역시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하는 건 아니다 싶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대응 정도면 뭐 충분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대기업 집단에 지정이 됐죠. 대기업 집단에 지정이 된다는 건 뭐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업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카카오나 이쪽에서 반대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대기업 집단에 지정이 되면은 상호 출자 제한이라든지 이런 제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그 제한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지정이 됐으면 했는데 조금 그 일찍 지정됐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작은 악재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큰 악재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흐름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주가의 흐름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가 블록딜을 했다는 공시를 했죠. 사모펀드가 3.3%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블록딜로 매각을 했다는 그 소식입니다. 할인율이 4%에서 5% 정도 되기 때문에 오늘 주가 빠진 것과 거의 비슷하죠. 사모펀드가 블록딜로 했다는 건 사실 뭐 큰 그저 그 이슈나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닌데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사모펀드가 왜 이 시점에서 매도를 했을까 하는 것이죠. 물론 돈이 필요해서 매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더 좋은 투자처가 있어서 매도를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매도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재 주가가 역사상 최고가와는 한참 거리가 먼데도 매도를 했다는 것이죠. 주가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이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과 어우러져서 주가가 뭐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봤기 때문에 매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은 계속 가지고 갔었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 이런 것들은 주가에 대한 부담에 대한 어떤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뭐 하나의 악재가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주가를 크게 다운시킬 만한 그런 요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최소한 현재 주가가 부담스러운 정도는 되는구나. 그 정도의 어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정도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시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는 역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적정 주가는 10만 1,200원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이 1.23이에요. 거의 적정 주가 수준이라는 것이죠.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자, 중기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죠. 그래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도 21선 위에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 바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뭐 사모펀드 관련한 악재도 있었지만 주가가 크게 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지수의 어떤 그런 그 영향도 있었지만 역시 종목 자체적으로도 어떤 호재가 나오더라도 크게 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라는 것이죠.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수급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면서 크게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 정도면은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적당히 매도하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을 고민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들도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조정을 받더라도 시장의 흐름, 지수의 흐름을 보고 그 판단을 하는 게 정확하다. 그렇게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에 속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먼저 남선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관련주로 여권 차기 대선 주자 1위 소식에 또 상승세를 이어갔었던 상황인데 오늘 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유자는 매도 이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과 미보유자는 가격 조정 시 단기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바이오 산업에 40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투자 소식과 그리고 미국 허가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이런 호재성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하지만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고에 대한 부분이 좀 다시 개입이 됐는데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매도 이후에 관망에 대한 의견이고요. 그리고 미보유자는 가격대가 확실한 조정 시 단기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유자는 매도 후에 즉시 매도 후에 관망이고요. 미보유자는 확실한 조정 시 단기 접근 유효하다라는 전략 짜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에 속한 나머지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예스24와 YG 엔터테인먼트가 올라왔습니다. 자, 먼저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6,31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하락으로 34,80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봉주 선생님, 코스닥엔 두 가지 종목 올라왔는데요.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예스24입니다. 예스24는 흑자 전환 소식에 급등을 했고요. 검색어 상위를 점령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보유자는 매도 후에 재매수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흑자 전환 이슈가 주가를 급등시킨 그런 흐름입니다. 다른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단기 흐름은 괜찮습니다. 급등하고 나서 오늘도 조금 버티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상승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1분기에 흑자 전환했다는 그런 이슈예요.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동안에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 전환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인터넷 서점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게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뭔가 그런 모멘텀이 부족한 그런 사업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좋고 또 무난하게 움직일 때는 뭐 어쩌다가 한 번씩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런 흐름이 아닐 때는 또 한 번 꺾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꺾인다는 것이죠. 최근까지의 흐름이 그런 흐름이에요. 한 번 고점에서 조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던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뭐 크게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의 움직임이 조금 나오겠지만은 중기적인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역시 추세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자, 2분기, 3분기, 4분기에 계속해서 실적이 또 좋게 나오면서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또 그 영업이익이 또 그 계속해서 순이익을 기록하고 이런 흐름이 계속 나와준다고 하면 또 그때마다 이슈가 되면서 반등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흐름이 아니라고 하면은 역시 뭐 크게 움직일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이어진 하락세가 역시 크게 개선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최소한 급등을 이어가는 그 정도 흐름은 어렵다는 것이죠. 역시 그런 흐름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흐름 정도, 단기에 강하기 때문에 단기에 적당히 대응하는 뭐 그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예스24의 적정 주가는 1,900원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이 0.58이에요. 거의 뭐 절반 정도의 가격이죠.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하거나 또 엄청나게 하락하거나 그러면은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횡보하는 흐름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자, 중기 하락 전환이 됐죠.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등을 하고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보유자는 일단 여기서 계속 가는 흐름이 나와주면 다음 주에 급등을 한다. 그랬을 때는 끌고 가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이 아니고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이거나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면은 매도를 하고 아래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보유자도 확실하게 조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특별한 엄청난 호재가 생겨서 가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접근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 정도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두 번째 종목은 YG엔터테인먼트인데요. YG엔터테인먼트는 최근에 악재가 계속 연이어 나왔었죠. 그리고 뭐 실적 부진, 1분기에 실적이 적자 전환했다 그런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증권사들의 부정적인 레포트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낙폭이 커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던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 최근에 거의 최저가 수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손실이실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반등이 나와주면은 던지거나 아니면은 아예 더 빠지거나 했을 때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굳이 악재가 있는 종목을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다양한 악재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 악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악재라고 하면은 역시 국세청의 세무조사 그리고 승리 관련 스캔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뭐 전 국민이 아는 스캔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이름을 말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승리 관련 스캔들이 결국은 여기까지 세무조사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뒤숭숭한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좋을 만한 흐름이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YG엔터에서는 승리와의 뭐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면서 뭐 크게 상관없는 듯이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게 하루 이틀 몸담았던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고 조사다 받고 그런 그 흐름이었어요. 결과적으로 깨끗하게 아무것도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 있다는 것 자체가 주가에는 부정적이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뭐라도 하나 튀어나왔을 경우에는 그때는 굉장히 또 좋지 않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그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종목이 이 기업이 엄청나게 흐름이 안 좋고 뭐 재무구조가 안 좋고 그래서 위험한 게 아니고 이렇게 돌발악재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일종의 위험한 종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리해서 이런 종목을 접근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시장에 안정적이고 멀쩡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엔터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엔터주를 고집을 하고 또 YG라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집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악재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1분기 적자 전환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재이긴 하죠. 그렇지만은 주가를 엄청나게 다운시킬 만한 그런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엔터주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뭐 실적이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아니었어요. 최근에서야 한류 열풍을 타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엔터주들은 원래 약간 실적이 부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요. 자, 세 번째로는 역시 또 다른 악재가 발생을 했죠. 증권사들이 레포트를 지금 최근에 부정적인 레포트를 많이 제출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 하향 해가지고 주가를 계속 다운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가하고 비교하면 한참 위에요. 48,000원, 5만 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보다는 없습니다. 결국은 현재 주가보다 더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증권사들의 어떤 이런 레포트, 이런 목표 주가 이런 것들도 좀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처럼 이렇게 약간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것들 돌발 악재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관망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레포트가 나왔으면은 좋겠지만은 목표 주가가 더 높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매수하려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잘 정립을 해야 됩니다.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레포트 이런 것들만 믿고 그대로 투자하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하셔가지고 이 종목이 과연 계속 상승할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여기에서는 관망을 해야지 아니면 매수를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소한 이렇게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향후에 상황이 다 정리가 되고 흐름이 좋아지면 그때 접근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변수가 있는 종목을 단기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YG엔터테인먼트의 적정 주가는 77,200원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이 0.45예요.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적정 주가라든지 차트의 흐름 이런 것들보다는 역시 현재 기업이 처한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 보시면은 중기 하락 전환됐고요. 단기로도 하락세에 있습니다. 어쨌든 흐름 자체가 좋지 않고요. 추세적으로 보면 역시 고점에서 계속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에요. 주가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악재가 발생하면서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당분간은 좀 무리해서 접근하지 마시고요. 관망을 하시는 게 최선이 아닌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에 속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먼저 예스24에 대한 부분인데요. 1분기 흑자 전환 소식이 들려오면서 강세 흐름 보여줬는데, 자, 보유자는 매도 이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는 가격대 조정 시 단기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추세적인 시장의 추세를 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까지 바라보지 마시고 일단 단기 접근으로 유효하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종목이었던 YG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과 그리고 부정적 레포트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악재성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와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신 만큼 두 가지 종목 모두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핫5로 5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고요. 지금 시각은 10시 39분 지나가면서 오늘 금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자, 전일장에는 하락으로 출발이 됐지만 그래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 3대 지수 모두 다시 하락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긴장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일단 6개월간의 지금 유예 기간을 좀 이어갔지만 이 6개월 연기된 이후 또는 그 안에서도 추가적으로 또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유럽과 그리고 지금 브렉시트 관련된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현재 구간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쓸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0024님의 질문 확인합니다. 삼성중공업을 8,090원에 비중 80%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 삼성중공업 종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은 1.54% 빠진 7,6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봉투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학점은 D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손절 마이너스 10%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거니와 물타기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비중이 80%입니다. 비중이 많은데 위에서부터 계속 매수를 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매수가와 괴리감은 크지 않지만 비중 그리고 어떤 시장의 흐름, 수급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일단 상승했을 때는 본전에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8,09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여기서 매수하신 거죠. 가격적으로 보면은 최상인 것 같죠. 그런데 지금 물타기를 계속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위에서부터 이렇게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80%예요. 많이 투입을 한 거죠.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다 보고 있고요. 한 종목에 80%씩 투입하는 건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다음부터는 물타기도 하지 마시고요. 한번 매수하고 하락하면은 손절 10% 하시고 아래에서 다시 접근하세요. 여기에서 손절을 했다 싶으면은 아래에서 다시 접근했으면은 더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비중이 많은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지금 기관이 매도하고 외국인도 꺾이고 있죠. 흐름 자체가 주가가 크게 상승할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기관들은 조선 업종이 엄청 좋다고 레포트를 내고 있는데 사실 수주가 작년에 다시 중국에 이어서 2위로 밀렸어요. 그리고 기존에 기대했던 것만큼 폭발적인 수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계속 갈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은 지수가 중요해요. 지수 때문에 또 강하게 상승할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정리를 하시고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반등하면 본전 매도하시고요. 하락했을 때는 더 하락하면은 손절 마이너스 10% 비중이 많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다가 주가가 계속 빠지면 손실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절가를 정해드리니까 반드시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비중을 계속해서 늘린 물타기를 통해서 비중이 꽤 커진 상황인데요. 일단 학점, D학점 확인이 됐고요.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대응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0796님의 질문이고요. 유로스를 매수가 6,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는데요. 자, 오늘장 유로스 종가 먼저 확인하시죠. 오늘은 강보합 마감이고요. 5,76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손실 구간인데요. 자, 봉투 선생님은 유로스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데요. 매수가는 괜찮아요. 매수가는 괜찮은데 대응 자체가 좀 좋지 않고요. 자, 이분의 비중이 100%인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서 다른 전략을 구사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대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소차 테마인데 최근에 수소차 테마가 그렇게 아주 강한 흐름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움직임이 없습니다. 테마주라서 언제든지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시 그냥 하락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때는 그때는 정리를 하고 다시 봐야 됩니다. 어쨌든 매수는 괜찮았지만 대응 자체가 좋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6,400원인데요. 6,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가는 괜찮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시는 건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가격적인 부담도 없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접근할 만하죠. 그런데 마이너스 20%까지 홀딩하셨어요. 이건 좀 잘못됐고요. 손절하고 이렇게 상황을 봐서 다시 접근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반등이 나와주면 본전에 일단 정리를 하세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본전 왔을 때 정리하고 조정을 받으면 다시 접근하고 아니면은 그냥 관망하고 다른 종목을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그냥 빠진다 했을 때는 수소차 테마 자체나 아니면 종목 자체가 흐름이 좋지 않은 경우에요. 그랬을 때는 계속해서 홀딩하다가 손실이 커지면은 언제 매도할지 그때는 매도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낙폭이 컸던 종목이라서 본전 매도하는 게 최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더 하락하면은
저점 이탈했을 때는 손절하시고 상황 봐서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로스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 확인됐고요.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반등 시에는 본전의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저점 이탈 시 손실에 대해서 의견 전달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질문 바로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4635님의 질문이고요. G3BNT를 24,500원의 비중은 60% 질문이셨습니다. 오늘장 G3BNT에 대한 종가는요, 1.18% 하락한 29,250원에 마감이 되면서 현재 수익 구간이세요. 자, 이 수익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봉춘 선생님? 네, 학점은 A고요. 플러스 10%나 플러스 25% 먼저 오른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거의 25%에 가까워요. 지금 한 19% 정도 되는데 조금만 반등하면은 그냥 적당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는 아마 차트상으로는 조금 그 주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가기보다는 역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24,5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매수 잘하셨어요. 여기에서 매수하셨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저가 수준이죠. 상승 추세에서 120선 이탈을 했고 크게 꺾이지 않는 흐름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신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 종목은 그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안구건조증 관련한 신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인데요. 이 회사의 안구건조증이 실제로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고 다른 기업과 비교해서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뭔가 주가를 폭발시킬 만한 그런 흐름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매수를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의 흐름이 좋은데요. 강하게 가기보다는 약간 고점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비중이 60%예요. 60%이기 때문에 25%, 20% 정도만 수익 나도 다른 분들이 40%, 50% 수익 난 것과 똑같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욕심 부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수익 실현하시고요. 혹시라도 급락하면 10%에서는 수익을 챙기자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세적으로 계속 갈 만한 그런 흐름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전달을 해드리니까 플러스 10%나 플러스 2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하시고요. 상황 봐서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3BNT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일단 G3BNT는 학점은 A 학점으로 확인했고요.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 10% 또는 25% 매도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금요일장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봉주 선생님, 이번 한 주 참 변동성이 많았습니다.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아직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확실하게 무너졌다거나 그 정도의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국 시장이 최근에 움직이는 흐름을 보면은 반등을 계속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한국의 어떤 자체적인 흐름보다는 해외 증시의 영향으로 결국은 밀렸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 증시가 계속 방해를 하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처럼 장중에 중국 시장이 폭락한다거나 급락세를 보인다거나 또 미국 선물이 크게 빠진다거나 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 정도만 아니면은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기준점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2050선을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종가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종가상으로 2050선이 이탈되면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때는 2000선까지도 봐야겠죠.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반등 시도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2050선이 깨지고 또 해외 증시가 약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상 다시 반등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흐름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반등에 대한 그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상황은 역시 해외 증시라든지 또 어떤 장중의 흐름, 여러 가지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의 흐름은 역시 한국의 어떤 그 자체적인 흐름보다는 해외 증시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종가상 2050선 지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해외 증시에 대한 부분이 또 가장 좀 폰가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오늘 정석투자에 대한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